안녕하세요. 오늘 말씀을 드릴 저는 서울 동북여성민우회 전 대표 홍은정입니다. 저는 도봉에서 그간 많은 활동가들과 주민들이 함께 어우러서 지역을 바꾸는 활동을 했던 2000년부터 2020년까지의 활동들을 말씀드리고요. 현재 우리들의 당면한 고민이나 이슈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후에 후배 활동가들과 함께 지역을 바꾸어 나가는 것에 대한 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도봉의 시민사회에 한정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사회라는 건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겠지만 저는 가장 보편적인 개념인 프랑스 시민혁명에서 온 시민, 자유, 평등, 박애, 그 박애는 지역에서는 연대와 사회적 책임이라고 해석이 되어진다고 봅니다. 그 자유평등 박애를 바탕으로 해서 지역 문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시민이나 단체들이 모여서 하는 활동들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앙에서는 2000년대 초반에 한국 사회가 시민 없는 시민 단체다, 시민사회의 위기다, 이런 말이 만연했었죠. 그렇지만 도봉의 시민사회는 2000년대 초반에 가장 모범적인 풀뿌리 활동을 왕성하게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2000년부터 진행됐던 활동들을 먼저 저는 두부에서 통일까지라고 명명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다루었던 많은 관심들이 그 토종 씨앗 키우는 것부터 유기농 두부, 그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피할 수 없는 통일 문제까지 지역에서 다뤘습니다. 두부에서 통일까지의 활동들을 살펴보면 먼저 풀뿌리 여성운동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생명운동, 지역에 그 커다란 생협이 두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생협 활동이 있었고요. 세 번째는 교육 자치 활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작은 도서관 운동, 다섯 번째는 지역 복지 운동, 또 청소년 문화 운동, 시민교육, 주민 자치 운동, 마을 미디어 운동 정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풀뿌리 여성 운동은 주로 제가 소속을 했던 동북여성민우회에서 진행을 했던 활동들인데요. 동북여성민우회는 도봉구의 첫 시민단체였습니다. 92년도에 그 한국여성민우회의 동북부 지회로 도봉구에 자리를 잡고 활동들을 펼쳐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활동은 먼저 우리가 유기농 먹거리 소비자 생협을 만들면서 지역의 주민들을 많이 만났었고요. 그 유기농 먹거리 운동을 통해서 환경에 관심을 가진 주민들이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운동을 진행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음식물을 분리수거하고 이것을 재활용하는 게 제도화되었지만 그때 당시 90년대 초반에는 거기까지는 생각이 미치지 못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풀뿌리 여성 운동을 하는 활동가들이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운동을 진행을 하면서 환경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각인하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성 운동은 무엇보다도 성평등한 세상을 만드는 걸 지향을 하기 때문에 성평등 정책 제안 활동을 했었고요. 지역의 여러 공공시설들을 그 성평등한 관점에서 모니터를 하고 그것을 개선하는 활동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성학 강좌를 분기별로 했었는데 지금은 좋은 강좌들이 온라인을 통해서나 또는 뭐 도서관 또 행정에서도 많이 그 개최를 하고 하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여성학 강좌를 지역에서 하는 것은 굉장히 낯선 활동이었었습니다. 이 여성학 강좌를 통해서 성평등한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많은 지역의 여성들이 모여들었고 이를 통해서 풀뿌리 여성운동 활동가들이 배출되기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기꺼이 불편해지기 운동, 이것은 지역의 풀뿌리 운동만이 할 수 있는 그 아젠다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앙의 여성운동과 다르게 저는 그 풀뿌리 여성운동은
다른 장르라고 종종 얘기를 하곤 합니다만 그 중앙의 여성 운동이 젠더 이슈를 정책화하는 것, 또 이슈 파이팅 하는 거 역할을 주로 했다면 풀뿌리 여성 운동은 우리들의 일상적인 삶에서 잡아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그 성평등의 관점으로 보고 개선하고 그거를 직접 수행하는 활동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저는 좀 다른 장르라고 왕왕 얘기를 하곤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꺼이 불편해지기 운동이었는데요.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들이 그 인간을 제외한 다른 생명들이나 또는 이제 지구촌을 많이 소비하고 낭비하고 사용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모두 문제의식을 갖고 우리의 삶을 조금은 자발적으로 불편을 감수를 해서 지구가 지속 가능하게 하는데 또 인간을 제외한 다른 동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데 관심을 갖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랑 관련돼서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실천 그 과제들을 찾아내서 주민들과 같이 나누곤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풀뿌리 여성 운동은 그간의 활동을 통해서 키워진 역량으로 지역의 여성센터를 수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기도 했고요. 또 어르신 돌봄 종사자 지원센터를 수탁받아서 운영을 하기도 했습니다. 풀뿌리 여성운동이 내후년이면 30년이 되는데 사실 제가 여기서 몇 마디 말로 그간의 활동을 다 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간략하게 그간의 활동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생명운동, 생협운동인데 이 활동을 했던 주로 활동가들은 지역에 있는 한살림 조합원이거나 아니면 민우회에서 만들어진 그 생협이 최근에는 행복중심 생협으로 독립을 했는데 그 생협 조합원들, 그 다음에 도봉구에는 도봉환경교실이라는 그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에서 환경운동을 하던 그 활동가들, 이런 분들이 주로 지역에서 생명운동을 전개를 했었습니다. 그 활동들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우선은 안전한 먹거리, 이 안전한 먹거리 운동은 왕왕 우리 가족, 나의 그 안전한 삶, 나만이 좋은 것을 먹기 위한 삶으로 오해를 받곤 하는데 사실은 안전한 먹거리 운동은 그 안전한 생산자, 안전한 지구를 위한 그 출발이었었습니다. 그것들이 지속 가능하고 또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똑똑하고 또 책임 있는 소비자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소비를 해줘야지 되는 데서 시작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소간의 불편하고 또 비용이 좀 들더라도 안전한 먹거리를 소비하는 그 활동가들의 활동은 매우 중요한 역할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생협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활동들은 또 환경교육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처 놓치거나 또는 구체적이지 못해서 몰라서 이제 저지르는 여러 가지 그 반환경적인 활동들을 교육을 통해서 지역에 많이 전파를 했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조금씩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시민의 가치로 지역을 바꾸는 우리의 활동은 협동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 협동의 의미와 자치의 의미를 생활협동조합 단체에서 열심히 교육을 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키워진 그 활동가들 중에는 지금은 그 사회적 경제 영역이 많이 확장이 되었지만 초기에 사회적 경제 영역에 대해서 생소했던 시절에 워커즈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서 몇몇 생협 활동가들이 행복한 밥상을 지역에서 운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사회적 경제 영역에 눈을 뜨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단체를 넘어서서 지역에서 그 안전한 급식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면서 급식 네트워크를 그 진행하기도 했었습니다. 다음은 그 교육 자치 운동인데요. 도봉구에는 그 참교육 학부모회 2000년대 초반에 만들어진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동북여성민우회, 한살림, 또 도봉시민회, 기타 이제 그 활동가들이 교육 자치에 관심을 갖고 모여서 교육희망 네트워크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운영위원회에 대거 들어가서 학교의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이런 데 관심을 갖고 거기에 의견을 제시를 하고 학교의 그 운영 방안에 대해서 개선하는 활동들을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안타깝지만 그 지역에 스쿨 미투가 있었죠. 그래서 지금은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많이 그 노출이 안 돼서 점점 보통 사람들에게는 잊혀가는 이슈이긴 하지만 지역에서는 교육자치 활동들을 하는 활동가들은 이 스쿨 미투가 참 가슴이 아팠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공판이 진행 중인데 여전히 방청 활동을 하면서 관심을 갖고 이 문제들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봉에서는 빠질 수 없는 활동 중에 하나가 작은 도서관 운동인데요. 2004년도에 초록나라 도서관이 도봉 일동에 세워졌습니다. 이 도서관은 제가 세워졌다고 얘기를 하니까 무슨 번듯한 건물을 연상하실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그게 아니고 그 도봉 일동에 몇몇 주부들이 내 아이만 잘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마을에 있는 아이들을 키워보자는데 아마 그 공동육아의 형식 같은 그런 걸로 출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모아놓고 같이 책을 나누고 또 간식도 같이 만들어 먹이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대안교육 활동들을 마을에서 했는데 그게 이제 작은 도서관의 시작이었었습니다. 그리고는 공간과 책이 더 필요해서 이제 마을에 도움을 요청을 했고 많은 사람들이 후원을 해서 컨테이너 박스를 마련을 했고 거기에서 초록나라 도서관이 개관을 하게 됩니다. 이 초록나라 도서관은 도봉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작은 도서관 운동에 하나의 이제 촉발제 역할을 하게 됐는데요. 그 이후로 도봉에서는 초록나라 도서관 외에도 그 생글 도서관, 또 책을 타고 날다,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 책 읽는 사람들이라는 이제 작은 도서관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 도서관은 아이를 잘 키우거나 책을 읽는 공간만이 아니었습니다. 풀뿌리 운동의 하나의 또 그 사랑방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 공동체가 됐었고 어린이를 함께 돌보고 그곳에 모여 있는 또 시민 활동가들이 지역을 다시 고민을 하는 주민 커뮤니티 공간의 역할들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지역복지 운동인데요. 네, 도봉구에는 그 첫 복지관인 방앗골 복지관이 있습니다. 방앗골 복지관은 시민사회와 같이 결합을 해서 기획을 하고 운영을 같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지역 복지 운동으로 복지관이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지역 복지 운동의 그 철학은 생태적 지역 복지였고요. 지역 시민 활동과 지역 주민들을 연결을 하는 최초의 중간 지원 조직 역할을 해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도봉에는 그 시민사회의 네트워크가 굉장히 잘 되고 있었는데요. 사실 모였을 때 우리가 어떤 일을 기획을 하고 실행을 할 때에는 간사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간사 역할을 복지관에서 늘 자임을 해줬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이슈가 복지로 연결이 되고
또 복지의 이슈가 시민사회에 연결이 돼서 같이 유기적으로 결합을 하면서 여러 가지 지역사회 문제들을 해결을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지역복지 운동의 그 전환기가 되는 시기가 하나 있는데요. 2006년도에 도봉에서는 그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네트워크 사업을 지원하는 그 지원 사업에 공모를 해서 시민사회 네트워크, 구체적인 이름은 도봉시민사회 복지 네트워크 사업을 3년간 진행을 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시민사회가 질적으로 한번 그 전환이 되는 계기가 되는데, 시민사회의 지역에 있는 다른 복지관들 또 복지 활동을 하는 영역들이 같이 결합을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문화운동인데요. 청소년 문화운동이 지역에서 펼쳐지게 된 계기는 지금은 강북구로 몸을 옮긴 그 청소년 문화공동체 품이 2000년대 초반에는 도봉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봉 시민사회와 같이 긴밀하게 그 활동들을 했었는데, 품을 중심으로 해서 청소년 문화운동이 펼쳐졌습니다. 이것도 처음에는 청소년 문화 복지의 관점에서 청소년들을 돌보고 가르치는 대상으로 생각을 했었지만, 품은 청소년들을 주체적으로 또 바라보는 그 관점으로 접근을 해서 청소년 문화 운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직접 문화를 기획하고 또 축제를 진행하면서 역량을 키워나가는 활동들을 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축제인 그 추락은 그 강북구청 사거리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마 한 10여 년, 20여 년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추락에 도봉의 청소년들도 많이 결합을 하고 도봉의 시민사회 단체들도 같이 결합을 해서 축제를 진행했었습니다. 참고로 저도 몸치인데 거기서 청소년 축제에서 댄스를 한번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잊지 못할 기억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대안교육, 그 무늬만 학교를 개설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교육에서 담지 못하는 청소년들의 그 지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무늬만 학교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도 그 학교를 다니고 스스로의 삶에 대해서 또 고민을 하고 기획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청소년 문화 운동을 시작하는 그 시민 활동가들로부터 시작이 된 건데, 지역에서 잊지 못할 그 활동 중에 하나는 도봉문화기획단이 구성되었다는 겁니다. 그거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한 10여 년간 진행을 했던 차 없는 거리, 어린이날 행사인 차 없는 거리를 진행을 하는데, 그게 단체들이 기계적으로 결합을 했던 것이 아니라 도봉문화기획단을 구성을 해서 거의 매주 또 매달 그 바쁜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모여서 1년간 기획을 하고 그것을 다음 해에 이제 시민축제로 진행을 하는 그런 활동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봉문화기획단은 네트워크의 방식의 전환을 가져오는 아주 큰 활동이었다고 봅니다. 시민활동에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시민교육입니다. 교육 영역입니다. 모든 단체들, 모든 그룹들이 공히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시민교육인데요. 예를 들면 풀뿌리 여성운동을 하는 여성민우회 같은 경우에는 그 여성학 강좌를 한다든가, 아니면 민우 여성학교라는 이름으로 여러 외부 인사들을 이제 초청을 해서 강좌를 개설하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여러 가지 영화나 뭐 이런 거를 상영을 해서 주민들과 같이 나눠보기도 하는 민우 여성학교를 진행을 했었고요. 도봉시민회는 배워서 남주자라는 모토 아래 그 정보화 나눔 교육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에 사실은 그 컴퓨터 교육이 주로 학생들 위주로 진행이 됐던 시절에 그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 정보와 나눔 교육을 했고, 이 교육을 통해서 배출된 활동가들이 다시 또 강사가 되고 하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지금 지역에서 여전히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생협하고 환경교실에서 진행이 됐던 환경교육 또한 빼놓을 수가 없는 교육이고요. 그 다음에 단체들이 함께 모여서 기획을 했던 예산학교가 있습니다. 이 예산학교는 지역의 그 지자체의 많은 정책들이 시민사회뿐만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한테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이 정책에 관심을 갖다 보니 예산을 보면 정책이 보인다 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봉구의 예산을 같이 분석을 하고 그 예산에서 정책을 뽑아내고 그 다음에 대안을 제시하는 일련의 활동들까지 진행을 하는 예산학교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2010년부터 이제 진행을 했던 동북시민학교가 있는데요. 이거는 도봉구의 유일한 대학인 덕성여대와 도봉시민회가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이거는 시민사회가 덕성여대에게 제안을 해서 인문학 그 강좌를 시민 대상으로 해서 개설을 했던 건데 매우 만족도가 높았고, 이 동북시민학교를 기획하고 진행을 하면서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또 성장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운동인데요. 주민자치는 90년대 초반에 법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때 생소한 주민자치위원회를 이제 어떻게 구성을 하고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지역의 고민이 있었는데, 그때 방학 3동의 주민자치위원으로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대거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행정과 또 일반 주민과 또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같이 주민자치위원회를 그 시범 사례로 처음에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동북 여성민우회 대표는 간사를 자임하기도 했고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들과 같이 하는 축제 또 벼룩시장 이런 걸 같이 기획을 하면서 자치력을 키워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최근 주민자치회로 바뀌고 있는데요. 더 많은 주민들이 자치 역량이 돼서 지역의 활동들을 직접 결정하고 실행하게 하도록 그 제도를 조금 바꿨습니다. 이 주민자치회에도 시민사회 활동가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많이 지원을 해서 들어가고 지금 결합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주민자치회의 안착이 곧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14년부터 전국적으로 진행됐던 마을 만들기, 이것도 또 시민사회 활동가들에게는 빼놓을 수 없는 활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봉에서는 일단 단독주택들이 많은 방학 2동 그 마을 만들기 사업에 방학골 복지관을 비롯해서 그쪽 지역에 있는 방학동을 배경으로 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활동가들이 결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주로 아파트가 많이 있는 창사동 지역에서는 도봉시민회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활동가들이 마을 만들기 사업에 결합을 해서 성과를 내곤 했습니다. 다음은 마을 미디어 운동인데요. 지금은 서울시 마을 미디어 지원센터도 생기고 많은 것들이 제도화가 돼서 든든한 지원하에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에 도봉에서는 마을신문 도봉N이 만들어졌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마을 미디어 활동들에 대해서 모두 꿈은 갖고 있었지만 사실 선뜻 그 실행을 하기는 어려운 지점들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인쇄 매체를 계속 만들어낸다는 건 시민사회 단체, 하나의 단체로 보거나 아니면 단체들의 네트워크로 보거나 사실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활동이었었거든요. 근데 도봉에서는 꿈만 꿀 수는 없다 해서 2009년도에 시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타블로이드판으로 해서 8면으로 15,000부 매월 원래 1회
그 발간으로 해서 마을신문 도봉엔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신문 활동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쇄 매체 활동에서 시작된 마을 미디어 운동은요, 지금은 학동지 마을 방송국, 또 은행나루 방송국, 이렇게 각 마을 활력소에 자리를 잡은 그 팟캐스트 방송국까지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지금 마을 잡지를 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인쇄 매체 신문, 또 방송국 활동, 또 잡지 발행, 이런 것들은 지역에서는 공동체의 멍성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마을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를 펼쳐내고 그것을 나누고 하는 그 멍성 역할을 마을 미디어 운동이 진행을 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제가 두부에서 통일까지라고 명명한 우리의 필요를 만들어냈던 다양한 활동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도봉에서 빼놓을 수 없는 시민 정치 운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그 시민 정치 운동 영역입니다. 도봉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분야인데요. 시민 정치 영역은 먼저 지자체 예산 분석을 통해서 정책 제안을 했던 활동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시민 정치인을 저희가 직접 배출했던 활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지방정부의 견제와 감시 역할, 시민사회에서 빼놓을 수 없죠. 그리고 더 실질적인 그 정치 활동인 그 협치, 그 활동이 있었습니다. 먼저 예산 분석, 정책 제안 활동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산을 보면 지역의 정책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분석 활동은 지역의 정책을 검토하는 활동의 일환으로 진행을 했던 겁니다. 맨 처음에는 2001년도에 그 동북여성민우회, 한살림, 시민회 이 단체에서 단체랑 관련이 있는 분야의 예산들을 검토를 했습니다. 동북여성민우회 같은 경우에는 가정복지 예산, 그리고 시민회는 주민자치 예산, 한살림은 환경 예산을 검토를 한 후에 거기 정리를 하고 의견을 그 지자체에 개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는 이 전체 예산을 분석한 그간의 예산 분석 활동들의 역량을 총 결집을 해서 전체 예산을 분석을 하고 정책 제안을 할 때 중요한 게 타이밍이더라고요. 그래서 2005년도 예산 편성 계획서가 구성이 될 때 그 편성 계획서를 검토를 하고 의견을 제출을 해서 그 의견들이 실질적으로 지역 정책에 반영이 되도록 하는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는 동북여성민우회에서는 보육 실태 조사를 직접 활동가들이 발로 뛰면서 했습니다. 도봉구 전체의 그 민간 국공립 또 가정보육 시설까지 실태 조사를 하고 보니 무엇보다도 필요한 게 보육의 공공성 확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보육에 지원하는 방식이 국공립 시설로 지원하는 것과 민간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방식 그렇게 이제 단순하게 그 정책가들은 생각을 했었는데 직접 발로 뛴 활동가들의 눈으로 봤을 때에는 무엇보다도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 30% 정도의 국공립 시설이 만들어져야지 된다는 결론을 내렸고 그것은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인 측면에서 도봉의 보육시설이 30% 정도는 국공립 시설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제도화가 돼서 시행이 되고 있는 건데요. 지자체의 정책을 그 젠더 관점으로 바라보는 첫 시도를 2005년도에 했었습니다.
성평등한 정책이 만들어질 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산이 성평등하게 쓰여지는가의 측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봉의 그 여성 활동가들은 지자체 최초로 노인 일자리 사업을 성별 영향 분석 평가를 했고 그걸 통해서 지자체에 정책 제안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한편 그 환경 생명 운동을 하던 그 조합 한살림과 그 민우의 생협을 중심으로 해서는 학교 급식 조례 주민 발의를 시도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다음은 시민 정치인 배출 활동인데요. 시민사회에서 무슨 정치인 배출을 활동으로 하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 시민 후보를 배출하는 데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시민사회의 그 이슈를 정책으로 만들게 하는 그 시민 대리인을 배출하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시민 정치인을 배출하는 그 선거 기간 동안에 선거 운동을 통해서 당시 지역의 이슈를 주민들과 직접 만나서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봉에서는 지자체, 그러니까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던 초기 시대부터 그 시민 정치인을 배출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처음에 95년도와 98년도에는 민주당 공천 방식으로 시민단체 활동가가 지방의회에 진출을 했습니다. 2002년도에 이르러서는 시민단체들이 민주당 공천 방식을 넘어서 직접 시민 후보를 배출을 해서 어느 기성 정당에 속하지 않는 그야말로 시민 정치인을 배출하자 이렇게 합의를 했고 그래서 무소속 시민 후보 2명을 당선시킵니다. 이때 그 선거 기간 동안에 선거를 기획하고 후보를 물색하고 선거 운동을 직접 하고 선거 자금을 모금을 하고 하는 일련의 활동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시민사회에서 진행을 하고 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배출된 시민 활동가들과 시민사회는 긴밀한 그 연결을 하면서 같이 정책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의회에서 반영을 하고 하는 활동들을 했었고 또 배출된 시민 정치인이 제대로 활동을 하는지 평가를 하는 계기도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2006년도 그 지방선거에서는 시민 후보를 3명을 냈는데 모두 낙선을 하는 아픔을 겪습니다. 그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선거법이 바뀌었습니다. 소선거구제였던 지방의회 선거가 그때 중대선거구제로 바뀌면서 기성 그 정당들의 정당 중심의 선거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쉽게 그때 낙선을 했었고요. 그 결과 지역에 그간에 만들어놨던 많은 그 정책 또 관계들이 잠시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건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는 또 역시 시민 후보를 냈습니다. 한 사람을 냈는데 결과적으로는 낙선을 했지만 졌으나 이긴 싸움이었다고 시민사회에서는 평가를 합니다. 일단 득표수가 전국에서 낙선한 그 후보들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 기성 정당들에게 굉장히 위협이 되는 그런 선거였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에 그간 침체됐던 시민사회의 여러 가지 이슈들을 지역에서 주민들과 나누면서 반향을 일으키는 그런 계기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 그 지방선거에서는 도봉을 민주당 쪽에서 비례의원을 시민사회에 공천을 요청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같이 모여서 시민 후보를 정하고 그 정해진 시민 후보는 민주당의 비례의원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지방정부 견제와 감시 활동인데요. 지방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로는 지방의회가 있겠고 또 시민사회가 있고 지방 언론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도봉에서는 가장 강력한 견제 역할을 하는
그 그룹이 시민사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방의회가 그 견제 역할을 하기에는 그 기성 정당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 당 그 지자체장을 견제하는 게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때 그 놓치는 구정 비리라든가 주권자에 대한 그 주민 무시 행동이라든가 아니면 무분별한 개발 그런 활동들을 시민사회에서 견제를 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그 단체장이나 의회들이 그 해외 출장을 견학이라는 이름으로 외유성 출장들을 왕왕 가고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문제 제기를 하고 주민감사 청구를 통해서 시정을 하게 했고, 지금은 그 단체장이나 의회에서 그 출장들을 갈 때 사전에 많은 준비를 통해서 실질적인 출장이 되도록 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방의회가 처음 구성됐던 시기에 무급 자원봉사 활동으로 정착이 됐었는데 이후에 많은 인재들이 지방의회에 결합이 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 해서 의정비를 제도적으로 책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의정비는 매년 인상이 되고 그 의정비를 인상을 하는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여러 가지 법적 절차에 따라서 인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타깝게도 도봉구에서 의정비 부당 인상을 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지만 당시 지자체장은 이를 무시를 하고 그대로 진행을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민사회에서 같이 이걸 주민들에게 알리고 서울시에 요청을 해서 주민감사 청구를 하게 됐고 주민감사 청구 결과 잘못된 의정비 인상이니 시정하라는 권고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권고 조치를 이행을 하지 않았고 그래서 도봉구에서는 처음으로 주민 소송을 제기를 하게 됐었습니다. 이 소송이라는 게 일반적으로는 그 피고인과 그 원고 그래서 당사자 간의 문제일 텐데 주민 소송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이 소송에 소송인으로 동의를 해야지 이게 가능한 소송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게 됐고 많은 분들의 호응 속에서 주민 소송을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가 되고 그 지방자치제가 안착이 되는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핵심이 직접 민주주의 제도의 형식으로 주민소송, 주민감사 청구, 주민소환 제도들을 도입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주민소송이라는 제도가 있지만 사실은 이것이 쓰이기에는 여러 가지 강화된 요건들 때문에 쉽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도봉에서는 이 의정비 부당 인상 소송으로 주민 소송을 진행을 해서 1심에서 승소를 했는데 그것이 대한민국에서는 주민 소송의 첫 승소 사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지자체에서 항소를 했고 2심, 3심에서는 패하는 결과가 됐습니다. 그것은 의정비 부당 인상 자체가 합법적이었다는 의미는 아니었고요. 소송의 그 진행 과정에서 그 인상된 부분들을 전액 환수하라고 한 측면이 일부 과하다는 평가에 의해서 2심과 3심은 안타깝게도 패소는 했지만 이 주민 소송이 당시 지역의 주민 자치 부분에서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고 봅니다. 다음은 더 적극적인 시민 정치 운동인데요. 협치 부분입니다. 이거를 도봉의 시민사회에서는 시민 이니셔티브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시민 이니셔티브라는 개념은 시민사회가 지자체나 혹은 지자체와 함께 또는 지자체보다 더 주도적으로 공공 영역의 핵심 행위자가 되는 그런 활동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어떤 정치운동 분야보다도 적극적인 그 시민 활동이라고 봅니다. 도봉에서 시민 이니셔티브와 관련된 활동의 사례로는 도봉의 민선 5기 그러니까 2010년도에 구성된 도봉정부의 인수위에 시민사회가 직접 참여를 해서
공약을 만들고 공약 사항들을 점검하고 하는 활동들을 했던 걸 예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민민협력입니다. 그 도봉시민사회 활동의 가장 두드러진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단체를 넘어서 개인 활동을 넘어서 지역에서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이루어냈다는 것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민민협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민협력의 첫 발은 1997년도에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97년도에 그 북한에서는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 식량난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접합니다. 그것을 접하고 도봉의 시민사회에서 같이 모여서 북한 동포 돕기 활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동포를 돕기 위한 모임을 도봉지역 시민 모임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이때 첫 협력하는 활동들을 했는데 사실은 이때 성과도 좋고 굉장히 긍정적인 경험들을 하면서 이후로 제가 말씀드릴 민민협력들이 지속이 되게 됩니다. 98년도에는 이 도봉 지역시민 모임이 도봉사랑 시민 모임으로 이름을 바꿨고요. 2000년도에는 도봉 시민단체 협의회로 구성을 합니다. 이 도봉 시민단체 협의회는 원례회의를 통해서 지역의 현안들을 긴밀하게 같이 논의를 했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 지역의 대표적인 시민 축제인 그 차 없는 거리를 함께 진행을 하면서 도봉문화기획단을 구성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는 그 방학골 복지관을 중심으로 해서 그 사랑의 열매에서 그 지원하는 도봉 시민사회 복지 네트워크 사업을 3년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는 그 지방정부의 그 예산 낭비 사례들을 그 감시하고 견제하는 곳간 지킴이 활동, 그리고 2008년도에는 곳간 지킴이를 더욱 확대해서 좋은 정치 씨앗들, 그리고 최근에 2017년에 그 네트워크 사업인 더 나은 도봉 조직위원회 사업까지 있습니다. 이런 민민협력의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함께했던 활동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안산 골프 연습장 저지 사건입니다. 도봉에 허파와 같은 그 초안산이 있습니다. 초안산은 많은 시민들의 그 쉼터 역할을 했었는데요. 거기에는 그 개인 사유지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 개인 사유지 중에 한 일부를 1999년도에 초안산 골프 연습장으로 지자체에서 허가를 내줬었습니다. 그 소식을 접한 시민사회와 주민들은 그 산을 중심으로 해서 뺑 돌려서 우리의 그 주거지가 있는데 거기에 골프 연습장은 누가 봐도 가당치 않는 결정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시민사회가 리드를 하고 그 주민들이 함께 결합을 해서 골프 연습장 저지 투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2000년도에 지자체는 그 허가를 취소를 하고 그거를 지자체 예산으로 사들여서 생태학습장으로 전환을 하기에 이릅니다. 이 활동들을 통해서 지역 환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환기가 됐고 이 활동을 통해서 성장한 주민이 시민단체 활동가로 또 활동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이 초안산을 지키기 위해서 숲 해설가를 도봉시민회에서는 배출을 하고 초안산 지킴이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그 대표적인 차 없는 거리 활동입니다. 2002년도에 어린이날에 주소 지르는 도당로입니다. 방학 3동하고 쌍문 2동, 쌍문 4동에 걸쳐져 있는 그 거리를 막고 10년간 어린이날 활동을 지속했었습니다. 처음에는 각 단체가 개별적으로 부스를 하나씩 진행을 했었었는데 이 활동들을 거듭해 가면서 함께 종합적으로 기획을 해서 좀 더 의미 있는 축제를 해보자 해서 2005년도에 도봉문화기획단을 구성을 하고 1년간의 그 기획 속에서 다음에 그 좀 더 그 성숙되고 풍성한 그런 이제
시민 축제를 진행을 해왔었습니다. 다음은 도봉시민사회복지 네트워크인데요. 도봉시민사회복지 네트워크 사업을 2006년 하반기부터 이제 진행을 하게 됐는데, 이것은 2006년도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민 후보를 배출을 해서 모두 낙선을 했고 지역이 좀 보수화되는 그런 시기였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역 운동의 측면에서 보면은 일정 부분 위기가 왔다고 볼 수가 있었는데 우리는 또 위기에 강한 게 시민사회였던지라 단체를 넘어서 지역을 함께 고민하는 계기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 위기는 이제 예를 들면 그 지역의 각종 위원회라든가 주민자치위원으로 시민사회에서 많이 결합이 됐는데 모두 해촉이 되는 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시민사회와 긴밀하게 연결이 돼서 지역 운동을 하던 방앗골 복지관이 그 전해에 그 복지관 평가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제 트집을 잡아서 지자체에서 그 법인을 바꾸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시민사회의 지원과 또 방앗골 복지관에서 활동을 하던 그 사회복지 활동가들의 그 활동으로 그 관장님만 그만두는 걸로 이제 마무리는 됐었지만 이때는 전반적으로 지역 운동의 위기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이때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저희가 도봉 시민사회복지 네트워크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국감 지킴이 또 좋은 정치 씨앗들 활동인데요. 그 2000년대 초반부터 민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의회 방청, 예산 감시 운동을 해왔던 거를 확대 발전시켜서 그 의정비 부당 인상 주민 소송을 하게 됐었고요. 이 활동을 주로 하는 활동가들이 모여서 곡간 지킴이라는 모임을 만들게 됩니다. 여기에는 당시 지역에 막 자리를 잡기 시작했던 진보 정당의 그 정당인들 또 그 활동가들이 같이 결합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곡간 지킴이들은 우리는 더 이상 벌어진 일들을 뒷수습하는 그런 견제와 감시 활동을 넘어서 대안을 만드는 활동들을 해야지 되겠다 하고 좋은 정치 씨앗들로 이름을 바꾸고 주민 예산 학교를 진행을 하고 주민 참여 예산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다음은 그 마을신문 도봉N인데요. 그 마을 미디어 운동의 이제 대표적인 활동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마을신문 도봉N도 이제 그 시민사회 각 단체들의 지원 속에서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2009년도 9월에 창간을 했고요. 월 1회 발행을 했고 타블로이드판 8면으로 15,000부를 그 발행을 하게 됐습니다. 이 15,000부가 갖는 의미는 그때 당시에 그 도봉구의 그 인구가 한 35, 6만 정도 됐었거든요. 그 사람들의 최소한의 그 10가구당 1가구 정도는 이 신문을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작은 소망에서 좀 무리스럽지만 그 15,000부를 그 배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스갯소리로 도봉구에서 조중동을 다 합쳐도 못 따라올 만한 최대 부스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역 주민들과 소식을 나눴었습니다. 기획, 취재, 그 배포 활동이 모두 자원 활동으로 이루어졌었고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기획이나 취재보다도 배포 활동입니다. 마을 신문에 담겨져 있던 지역의 현안들이나 주민들의 삶의 그 생생한 목소리들을 나누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이것이 지역 안에 곳곳에 다다를 수 있도록 배포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했습니다. 이 배포 활동은 각 시민사회의 회원들이 자원을 해서 자기의 주거지 위주로 일일이 그 아파트 우편함에 꽂아주는 그런 활동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신문을 만들려면 인쇄비와 여러 가지 비용들이 들죠. 그것들도 CMS 후원금으로 진행이 됐었고요. 지역에 뜻있는 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광고도 내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단체나 기관의 소식들도 실었고요. 지역에서의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도 담는 그런 언론이 됐었습니다. 이것은 마을의 기록이고 마을의 공론장이었다고 봅니다. 다음은 이제 2010년대 후반으로 훌쩍 넘어오는데요. 마을 법인 도봉 이어서입니다. 14년 이후로 도봉 활동의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는 그 시민사회의 사회적 경제 영역이 확장되었다는 겁니다. 기존의 사회적 경제 영역인 그 생협이 두 개가 있었는데 그 한살림과 행복중심 생협을 중심으로 해서 크고 작은 사회적 경제 영역 활동가 그룹들이 마을 법인을 만듭니다. 이 마을 법인은 마을 사회적 경제 지원 센터를 수탁받아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마을 사회적 경제 지원 센터를 통해서 사회적 경제 영역에 관심이 있는 그 주민들을 조직하고 지원하고 배출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활동하는 더 나은 도봉 조직위원회입니다. 마을법인 도봉 이어서가 사회적 경제 영역의 활동가들의 그 협력이었다면 더 나은 도봉 조직위원회는 사회적 경제 영역이 아닌 기존의 전통적인 시민사회 활동가들의 그 협력 조직입니다. 시민 협력에 대한 갈증이 있었고요. 그걸 배경으로 해서 3년간 다시 연대에 대해서 굉장히 집요하게 그렇게 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 논의를 했던 내용들을 매년 모아서 컨퍼런스를 진행을 했었고요. 올해가 3년 차가 됩니다. 그래서 이 활동들을 통해서 최근에 도봉 미래 기획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네, 다음은 도봉 시민사회 20년 중에서 최근에 두드러진 특징인 확장된 사회적 경제 영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회적 경제 영역 활동은 사회적 가치를 경제적인 활동을 통해서 그 실현하려고 하는 욕구가 있는 분들이 그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이런 걸 만들어내면서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 활동의 배경에는 활동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사실은 시민사회가 늘 아슬아슬하게 많은 그 성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늘 버겁고 숨이 찼던 건 사실은 이 활동과 그 조직을 지속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재원의 문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해결하면서 이 사회적 가치들을 지역에 실현하는 활동들을 기대하면서 하는 것이 이 사회적 경제 영역 활동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이 사회적 경제 영역이 지속이 되려면 생태계 구축이 중요한데요. 이 사회적 경제는 기존의 그 자본주의 시장 경제와 사실은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라서 그 견고하고 탄탄한 시장 경제와 경쟁을 하면서 지역에서 의미 있는 활동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시민사회와 더불어서 생태계 구축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 영역은 기존의 주민자치 영역이라든가 마을 공동체 활동들과는 분리될 수 없다고 봅니다. 다음은 법인화와 수탁 사업입니다. 2014년에 서울시에서 정책 변화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전에는 법인을 만드는 요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서 다 비영리 민간 그 기구로 시민사회 단체들이 존재를 했었는데 서울시에서 법인을 만드는 법인 설립하는 요건을 완화시키면서 지역의 시민단체들이 대거 사단 법인화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된 배경에는 활동의 일부분으로 지역에 의미 있는 센터들을 위탁을 받아서
그 지금까지 했던 활동의 가치들을 그 운영을 통해서 실현하고자 하는 욕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우회에서는 여성센터를 위탁을 받았고, 도봉 이어서는 마을사회적경제지원센터, 또 민우회 생협에서 행복중심 생협으로 독립한 행복중심 생협은 행복한 이야기, 도봉시민회는 너른 마루, 또 초록나라 도서관에서 비롯된 초록들은 도봉일동 마을활력소 등을 그 수탁을 받아서 센터들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 활동을 하게 된 배경은 우리 그 기존의 시민사회 활동들의 그 지속 가능성과 전문성을 기대를 한 활동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뭐 8년, 짧게는 3, 4년간 그 수탁 사업들을 진행을 하면서 그 활동들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과연 우리가 처음에 지향했던 활동들이 이 활동을 통해서 잘 그 구현이 되고 있는지 성찰해 봐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활동의 다양화입니다. 사실은 그 시민사회 활동 자체가 다양했죠. 두부에서 통일까지. 그런데 그 컨텐츠의 다양화가 아니라 이번에는 활동의 방식 또 관점이 다양해졌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배경에는 그 시민사회 그 출신이었던 서울시장이 등장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지금은 안 계시지만 어쨌든 시민사회 활동가로 그 활동의 경험을 통해서 서울시장에 당선이 됐고 그 경험들이 서울시정에 녹여져서 시민사회의 이슈들이 서울시를 통해서 정책화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만들어진 그 정책들이 다시 지자체로 내려오는 탑다운 방식이 많아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지원하기 위한 중간 지원 조직들이 급증을 하게 됐고 시민 활동가들은 기존에 그 활동을 했던 그 자리에서 행정에 많이 흡수가 되는 결과를 낳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시민사회의 그 활동 방식들이 제도화되면서 활동가들이 등장하는 경로나 또 방식이 다양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 혁신교육 사업을 통해서 마을교사로 등장을 하기도 하고요.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마을활동가로 등장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생활문화 예술 활동가들이 지역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의 활동을 통해서도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거는 도봉만의 특징은 아닌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세대의 이슈와 필요를 배경으로 해서 등장하는 청년 활동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대부터 2000년대 후반까지 2014, 15년까지는 시민 활동가는 있었지만 그 청년 활동가라고 명명이 되지는 않았었습니다. 따로 세대의 이슈가 없고 지역의 이슈에 다 녹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인 사회적인 배경을 보면 청년들이 필요가 여러 가지로 이제 많고 그것을 사회에서 다 담지를 못해서 그거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청년 활동가들이 지역에서 등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활동의 방식들은 과거에는 그 메이저 단체라고 할 수 있는 기존의 큰 시민단체에 들어가서 회원으로 활동을 하는 거였는데 필요한 그 일들을 직접 해결하기 위해서 스스로 크고 작은 조직들을 만드는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활동을 사업으로 녹여내고 구현하는 방식으로 활동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수탁 사업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공간들을 운영하는 운영 활동을 통해서 시민사회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많은 부족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도봉의 시민사회 20년을 한번 되돌아 보았습니다. 다음은 지금 가장 중요하게 우리의 고민이 되고 있는 거버넌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거버넌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거버넌스의 의미는 여러 군데에서 개념 정의를 하고 있지만 저는 일단 시민적 가치를 공공적으로 구현하는 방식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간 파트너십에 기초한 공공하고 민간 사이에서의 자원의 배분, 권력의 배분이 이루어져야지 되고요. 그 함께 일하는 이 거버넌스 활동을 통해서 시너지가 나야 된다는 것이며, 이러기 위해서는 또 그 정책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시민사회에 개방을 하고 권한을 부여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도봉의 거버넌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봉의 거버넌스는 민선 5기의 합동 인수위 활동부터 시작이 됐다고 보겠습니다. 이때에는 시민사회뿐만이 아니라 진보정당 활동가들하고 민주당 정권하고 같이 그 민선 5기 지방정부의 그 정책들을 만드는 그 인수위원회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부터 다른 지역에도 이루어지고 있는 그 마을 만들기 사업에 시민사회가 적극 결합을 하면서 성과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방 정부에는 많은 그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결합을 해서 같이 검토하고 의견을 내는 활동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앞서 말씀드렸던 기관 수탁을 통한 적극적인 거버넌스 활동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일련의 활동들이 최근 잠시 멈추어서 저희가 돌아본 결과 그 과도하게 역량을 넘어선 시도들이 있지 않았나 하는 평가가 있습니다. 시쳇말로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는 식으로 많은 그 서울시로부터 내려오는 그 기회들을 잘 성과를 내고 싶다는 그 열망 때문에 우리들이 너무 그 과도하게 많은 그 역량을 넘어서는 시도들을 하지 않았나. 그러다 보니까 이 거버넌스가 결국은 형식적인 과정으로 전락을 하게 됐고 시민사회는 피로감에 그 노정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도봉의 거버넌스 그 과정 속에서 시민사회의 이슈가 이제 정책으로 제도화된 측면이 있었고요. 활동가들이 공공 영역으로 흡수가 됐습니다. 그 거버넌스에 대해서 최근에 그 더 나은 도봉 조직위원회에 결합한 시민단체 활동가들과 함께 얘기를 나눠봤었는데요. 이 거버넌스가 잘 작동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기존의 방식이 아닌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을 했는가 하는 측면하고 여기서 나온 그 의견들과 이것을 실행하는 과정 속에서 수평적인 협력 구조가 만들어졌는가, 또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권력이 잘 배분되어 있는가, 그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공공과 시민사회가 새로운 관계를 형성했는가 하는 측면으로 검토를 해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과도한 그 시도들 속에서 형식적인 거버넌스가 번번이 그 많은 성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알리바이로 작동을 하지는 않았나 하는 겁니다. 어떤 결정들을 우리가 논의했다, 했다. 무슨 과정을 거쳤다. 이렇게 알리바이를 만드는 것으로 작동을 하고 진정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는가 하는 성찰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여졌습니다. 이것은 이해 당사자들의 그 형식적인 합의만이 있고 본래의 목적, 방향 이런 것을 상실한 경우가 왕왕 있었으며 심지어는 행정이 해야 될 일들을 그 시민에게 떠넘기고 행정도 하나의 이해 당사자로 전락이 되다 보니 이후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좀 극단적인 표현으로 포퓰리즘의 도구로 이 거버넌스가 전락하지는 않았는가 하는 자성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을 때 시민사회는
어떤 그 거버넌스의 위치에 있었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많은 의제들이 지역사회에 의미 있게 실현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거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갈등과 또 협력을 주고받게 됩니다. 근데 이때의 갈등이라는 건 적대적인 갈등이 아니라 협력적 갈등, 이미 전제입니다. 그렇게 놓고 봤을 때 협력을 위한 협력이 아니라 협력적 대항력이 필요한데 시민사회는 그 협력적 대항력을 잘 갖추고 있었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버넌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형식적인 거버넌스를 질적으로 의미 있는 거버넌스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이 거버넌스가 무엇을 하게 만드는 임파워먼트로 작동을 해야 하며 또 결과를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민사회에서는 얼마나 협력적인 대항력을 마련해 왔는가라는 자문을 합니다. 다음은 그 로컬에서 찾는 오래된 미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당황하고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각계각층의 고민들이 있지만 역시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랬을 때 지금까지 풀뿌리 운동을 했던 도봉의 시민사회는 코로나19와 함께하는 우리의 미래는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해오던 활동들의 성과가 있고 의미가 있지만 이걸 기회로 해서 우리가 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검토하고 성찰하는 계기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활동의 관점과 방식의 그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 경제의 자족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거라고 봅니다. 도봉구는 그 과거 그 서울이 그 도시로 개발이 되던 시기에 서울의 그 많은 그 자치구들이 각각의 역할이 주어지면서 그 역할에 맞는 이제 개발 방식으로 개발이 되었는데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배드타운의 역할로 주로 주거지 위주로만 개발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역은 그 문화시설이라든가 산업시설 일자리가 굉장히 부족한 형태로 그렇게 유지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역민들은 일자리를 위해서 아침에 일찍 다른 지역으로 출근을 하고 퇴근을 하고 지역에서는 그 아이를 키우는 주부와 아이들과 노인들만이 남아있고 그들과 함께 지금까지 시민사회는 많은 활동들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살게 될 앞으로의 미래는 그 지역에서 낳고 생활하고 가르치고 돌봄을 받고 또 여기에서 우리가 죽어가는 그런 완결된 형태의 생활 터전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봉은 지금보다 더욱 그 생활 경제의 자족성을 강화시켜야지 되고 그 생활 경제는 순환 경제의 방식으로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고민을 시민사회는 좀 더 깊이, 좀 더 치밀하게 진행을 해야 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해왔던 고민, 경제 성장과 생태적인 지속 가능성 간의 균형은 여전히 우리의 모든 관점의 중심에 놓여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민사회의 많은 활동들이 서울시와 연결이 되면서 탑다운 방식으로 내려왔고 그 커다란 마스터 플랜 속에서 그 기간에 이제 주어진 과업들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어 왔었는데 지금은 이런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실행으로 만들어졌던 여러 가지 활동들이 필요에 의해서 결합하고 또 각자 영역에서 활동을 하고 하는 그 레고 전략으로 시민사회의 활동들도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잘해왔던 두부에서 통일까지의 많은 그 지역사회의 의제들이
앞으로도 여전히 더욱 지역에서 필요한 활동을 만들어가는 것으로 구현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모든 사회가 그렇듯이 도봉에서도 여전히 고령사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령사회에 여러 가지 노정되는 문제들은 지역에서 해결해야 되는 과제가 있습니다. 지역에서 함께 살고 있는 서로 간의 문화적인 차이가 있는 다양한 세대들이 함께 서로를 이해하고 그 이해를 토대로 해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들을 모색해야지 되는 것이 하나가 있고, 하나는 활동가들을 비롯해서 활동가와 함께했던 지역의 주민들이 서로 나이 들어갑니다. 그분들이 지역사회에서 평화롭고 안전하게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서로 돌봄 영역에 대한 의제들을 고민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늘상 우리에게 숙제처럼 남겨져 있던 학교입니다. 아주 오래 전에는 학교가 마을의 중심에서 마을 운동회가 학교의 시민 축제가 됐었고, 학교에서 운영위원회가 지금과 같은 형식은 갖추지 않았지만 마을의 많은 어른들이 관심을 갖고 의견을 내는 그런 형식으로 이루어졌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학교가 지역에서 섬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학교의 담은 함부로 넘나들 수 없는 공간처럼 되어 있고, 일부 몇 가지 규정에 의해서 개방된 경우에만 사용을 할 수가 있었는데, 다시 학교를 포함한 공유 공간에 대해서 시민사회에서는 고민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학교가 명실상부한 지역의 미래 세대를 키우는, 그리고 그곳에서 지역 문화가 꽃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드는 활동들을 앞으로는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많은 시민 교육들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우리의 교육이 이제는 교육이 아니라 학습이 되는 그런 미래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학습은 일방이 가르치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듣는 방식이 아니라 누구나 저마다 모두의 학교로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그런 학습하는 마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자치를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20여 년간 자치를 위해서 활동을 했지만 앞으로의 10년, 20년도 다시 자치를 생각합니다. 형식적인 거버넌스를 성찰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오랫동안 쌓아왔던 낙관과 우애를 바탕으로 해서 본래의 거버넌스를 만들어 가기를 기대합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간 많은 함께했던 활동가들과 연대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2020년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신발끈을 고쳐매고 나의 동료들과 함께 마을을 누비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